다들 쉬고 오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조사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올린 영상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는데, 동영상 보여준 부분에 소리가,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삽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이 아이캔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영상 삽입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봤던 동영상에 소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줌할 때는 선생님 소리까지 같이 나게끔 잘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영상 찍고 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그 동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이거 카톡으로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첫 번째 영상 다 보고 나서 이 얘기 들으면 좀 황당하긴 하겠네요. 카톡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탐구를 해야 할까요? 사회과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자에게 필요한 연구 태도처럼 사회과학자도 과학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써져 있는 태도는 개방적 태도예요. 특정한 이론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주장도 확실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기 전까지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개방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폭넓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는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료를 왜곡한다면 연구 자체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주의적 태도는 연구 대상의 시대와 사회적 맥락,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 따른다든지 한다게 되면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태도는 연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데요. 과학자와 달리 과학자는 이제 자연현상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과 달리 우리 사회과학자는 연구 대상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또 이러한 연구 자료는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조사한 연구 자료들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는 언제 없어지는지, 내 개인정보가 노출은 되는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물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알려주게 되면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알려주게 되면은 연구 결과에 심대한 타격,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모범생이 몇 명인지 조사한다. 그런 연구가 있다 쳐봐요. 과연 우리 보은고 보은여고에는 모범생이 몇 명일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미리 알려줘. 우리 반은 얼마나 모범적인지 한번 보는 연구예요 라고 알려주고 시작하면 모두가 그게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막 떠들다가도 안 떠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서 안 알려주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알려줘도 상관이 없으면, 알려줘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알려주어야 됩니다. 또 연구 대상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돼요. 연구에 참여했더니 어디가 아프거나 트라우마가 남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또한 인용한 자료,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참고했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되고 수집된 자료 같은 것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윤리적 태도예요. 자, 우리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말한 이 네 가지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윤리적 태도를 항상 유념하고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갖춘 채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과학적 태도를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으로는요, 네,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아이캐노트로 넘어오면서 PPT 파일 넘어오면서 저게 미리 답이 보이고 약간 깨짐 현상이 나타나네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불려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전제를 볼게요.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같다고 봅니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똑같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현상에는 법칙이란 게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실제고요. 항상 규칙적이에요. 어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인에 대한 통제랑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중력 상태를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하죠. 사회현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똑같이 나타난다. 인간은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편적인 규칙성, 법칙성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실증적 연구입니다. 이 실증적 연구의 목적은요, 이론 검증에 있고요,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설계할 때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하고요, 아주 자세하게 구조화되게 짭니다.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석적 연구는요, 실증적 연구와는 전혀 달라요.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도 하고요. 왜 방법론적 이원론이냐면 방법론적 이론은 하나, 그 방법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공통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해석적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자유로움, 인간 행동의 유연성, 역동성을 강조하고요. 변수 통제 못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한테는 인간에겐 특수성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자연 법칙을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요. 인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장래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의 그 주관적인 의미와 동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러한 동기로 움직일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요. 또 그 의미와 동기 간의 상호관계를 유추하고, 의미와 동기와 행동 이런 것들의 상호관계를 유추하고 해석해서 상세히 기술, 적는 거죠. 적는 연구예요. 그게 해석적 연구의 입장이고요. 이 해석적 연구의 목적은, 해석적 연구 왜 하냐? 목적은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랑 있다가 울었어. 그럼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설계가 당연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융통성으로 어떤 연구 설계를 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맞지 않네?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융통성으로 연구를 설계한다 해서 이걸 발현적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발현적 연구 설계. 그럼 이제 가설을 볼게요. 먼저 가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설이 뭐냐면요, 연구자의 잠정적인 결론을 논리적으로 진술한 문장을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했을 때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설이에요.
혹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저하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설입니다. 어떤 연구자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써놓으면 그게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설은요, 실증적 연구에서는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쓰면서 구조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설에 절대로 주관적인 성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측정 가능하게 해놔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편향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석적 연구가 편향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측정할 수 있게 해놓는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이 내가 이 가설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증명을 하게끔 해주는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럼 해석적 연구는 어떻게 하냐? 느슨한 형태의 가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설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연구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가설을 하는데, 이 해석적 연구는 어떤 이론을 검증한다거나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꼭 검증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연구의 방향만 제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범죄는 우울증 때문이다. 혹은 청소년의 범죄는 뭐 불합리한 사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조사하기 힘든, 혹은 조사하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가설로만 설정합니다. 해석적 연구는. 아니면 혹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은 뭐 가해자의 뭐 심리적 불안정이 있다. 뭐 이렇게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으스은하게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심리적 불안정에 대해서 진짜 한번 그런지 그 현상에 대해서 심층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나 당사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그러겠죠. 반면에 이제 실증적 연구는 학교 폭력을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상벌점 제도가 강화될수록 학교 폭력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상벌점 제도가 뭐 되게 잘 이루어지는 곳이 진짜 학교 폭력 건수가 줄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실증적 연구. 그게 아닌 건 아까 처음에 말한 건 이제 해석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그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를 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실증적 연구에서는, 해석적 연구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실증적 연구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하는데, 가설을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형태, 즉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폭력을 감소시킬 때 뭐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제도가 뭐 있을수록, 아니면 그런 걸 강조할수록 뭐 학교 폭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학교 폭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뭘로 따질 거야? 라고 하면 관찰과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사안 건수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제도는 어떻게 측정할 거야? 라고 하면은 상벌점제를 1년에 몇 번 실시하였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교육 진출에 따라 출산율인 여성의 교육이나 사회 진출을 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건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여성의 교육 혹은 교육에 참여 혹은 사회 진출, 이건 굉장히 측정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이걸 측정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여성의 교육은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 혹은 대학교 진학률로 따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의 직장 참여, 그러니까 직업을 구한 구직률이라고 하죠. 구직률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수치화로 할 수 있게끔, 숫자로 데이터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연구, 해석적 연구의 가설에 대한 의미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가설의 요건 보겠습니다. 가설의 요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 진술. 가치는 배제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어떤 개인의 주관이나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개입된 당위적 진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그냥 사실적 진술.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함께 줄어들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문장 그런 거 안 돼요. 아니면 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느는 것은 뭐 옳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실적인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하나의 결과, 하나의 독립변수 바뀌는 거 하나, 그럼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y는 x, y는 x 함수랑 똑같아요. 하나하나씩 대응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즉흥적으로 한번 가설을 세워봅시다. 우리 앞에도 대표적인 사용 문제 세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브레인스토밍한 사용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회 문제를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사실 이렇게 가설 세우는 연습은요, 그 실증적 연구의 방법으로 가설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해보는 연습도 생기고, 그럼 어떻게 이걸 바꾸면 측정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의 가설 세우는 방법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석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의 방향만 나타내면 되는 되게 느슨한 가설이기 때문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가설을 세우지 않고 연구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가설 없이 나아가기도 하니까 실증적 연구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지금 한다 생각하고 내가 브레인스토밍 한 사회 문제나 혹은 앞에서 선생님이 소개한 대표적인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사회 문제 세 가지 중 하나 골라서 사회 문제 칸 두 칸 있고 가설 쓰는 칸 두 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설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써 보세요.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만났을 때. 자, 그럼 이거 써 보세요. 자, 썼다고 믿고요. 자, 그럼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큰 틀이 있었어요. 큰 갈래. 이 큰 갈래를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냐, 그러면 자료를 진짜로 어떻게 수집하냐에 따라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헌연구법이에요. 문헌연구법이 뭐냐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신문, 영화, 책, 라디오, TV, 논문, 인터뷰 자료 등등등 직접 기록으로 되어 있는, 글로 써져 있다거나 어떤 영상물로 남아 있다거나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바로 문헌 연구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이에요. 보통 선행 연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 앞서서 어떤 조사들이 있었는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확인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고요. 장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에도 되게 용이해요. 단점은요, 문헌 자체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글에 그 사람의 생각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기술해야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사실만 기록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우리 역사는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로 적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걸 쓴 사람이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시대의 선입견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 자체의 신뢰도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왜 또 신뢰도가 떨어지냐면, 네, 왜 또 신뢰도가 떨어지냐면요, 이러한 연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유리한 자료, 나한테 불리한 자료를 빼고 나한테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헌연구법이 이제 신뢰도 문제와 주관 개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신뢰도 문제와 주관 개입 문제를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출처를 남기는 거예요. 출처. 그래서 이 연구 자료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내가 이러한 출처에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냈으니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개방적으로, 아까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했잖아요. 아주 유연한 사고로 이거를 보세요라고 출처를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질문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많이 할 거예요. 학교 오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항상 교육부에서 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돼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죠. 이게 바로 이 설문지가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법이라고 해요. 조사할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연구 대상의 응답을 얻는 방법이에요. 장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절약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반에 있는 20명 정도를 다 일일이 앉혀놓고, 열란이 37.5도 이상 열란이, 귀하에 코로나19에 의심되는 증상은 있었나요? 막 이런 거 묻고, 뭐 해외여행 기록은 있었나요? 동거 가족 중에 뭐 자가격리 당한 사람 있나요? 이런 거 한 명 한 명 다 물어본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말 여러 번. 그럼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할 내용을 미리 질문지로 작성해서 이렇게 연구 대상자들한테 쫙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 명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요. 다수의 개량화된 정보 수집의 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문지이다 보니까 통계를 내기가 좋아요. 저 1번 볼게요. 귀하의 몸에 열이 있나요? 37.5도 미만, 37.5도 이상 발열감 및 발열감. 둘 중 하나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럼 체크한 거 세기만 하면 돼요.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수기로 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 수집이 굉장히 용이해요. 또 익명성을 보장해줘요. 기본적으로 보통 설문지 같은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설문지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설문지법은 다 익명성을 보장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진솔하게, 진실되게, 은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의 진짜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요, 문맹자는 못합니다. 글을 못 읽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이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응답자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항이 많아지면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다 민다거나 1번으로 다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귀찮아서 잘 읽지도 않고. 그런 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질문을 미리 작성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7.5도 이상 및 발열감이 나타난다고 체크했어요. 그러면 그 발열감이 어떤 발열감이고 37.5도 이상이 그 열내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혹은 귀하에 코로나19 의심되는 증상 있나요? 해가지고 뭐 기침, 호흡곤란, 오한, 뭐 설사 등등 뭐 되게 많은데 거기에 쓰여 있는 거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기타에서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기타를 했을 때 왜 그런 것들 적었는지, 그 왜라는 거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뭐 부담감이 있나요?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부담이 있나요? 라는 대한 질문을 답안지로 적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든 답변에 예상하는 예상 답변을 적어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기타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기타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동기를 가졌는지,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봐야 되고,
설문지를 그때그때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량화된, 그러니까 수치화된, 숫자로 써져 있는 데이터된 정보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방법은 면접법입니다. 예, 저 놀면 뭐하니 매니저 면접 봤죠? 저게 바로 면접이에요. 1대1 대면 면접. 보통은 대면으로 실시해요. 뭐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실시해요. 실시간으로. 여기서 대면이라는 건 반드시 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심적 거리가 가깝냐는 거예요. 심리적 거리. 그래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서로 심적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할 수 있냐. 대화가 되냐.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 그래서 조사 대상자랑 대면해서 질문을 통해 질문을 미리 써가긴 해요. 면접법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장점 문맹자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자료 수집에 용이에요. 왜냐? 내가 어떤 걸 질문했어요. 답변했어요. 설문지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면접이기 때문에 왜 그러셨나요? 하면서 더 깊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그런 적 있었나요? 미래는 이렇게 할 건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안은 무엇이 있죠? 이렇게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또 응답자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이 맞나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자가 불성실하거나 뭐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무성의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통은 한 1대1 면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문제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부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또 대화를 하다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요.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나지만 이건 이제 본인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법은 해석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방법은 참여관찰법입니다. 네,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노숙자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요, 노숙자가 생활하는 곳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그걸 관찰해요. 내가 함께 살면서 관찰해서 참여 관찰법이에요. 내가 그 집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 집단이 너무 궁금해. 그럼 진짜 참여하는 거죠. 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역 주민과 갱단의 무리와 함께 지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그럼 참여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실제성이 확보됩니다. 실제성이란 되게 생생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왜곡되지 않고 매우 물론 해석 과정에서 왜곡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현상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현상을 사회현상, 사회 문제를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거. 자료를 아주 생생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의사소통 안돼도 가능합니다. 의사소통 안돼도 외국 가서 해도 돼요. 에스키모인들 왜 저렇게 이글루에서 사는지 궁금하다. 그럼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의사소통 안 돼도 돼. 그럼 왜 이렇게 사는지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글루 따뜻하네? 그럼 자료의 실제성이 확보되는 거죠. 종단 분석. 종단 분석은 뭐냐면요, 오랜 기간 한 사람을 추적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이나 한 현상을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이 가능해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예기치 못한 변수 통제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족민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있어요. 참여관찰법 하고 있었는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 내가 조사하던 부족들이 많이 다쳤어. 그럼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죠. 또 조사자의 주관 개입이 우려돼요. 아무래도 이제 조사자가 자료는 되게 생생하게 원본 그대로 날것의 자료를 획득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걸 거야 라고 내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죠. 나의 선입견이라든지
나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나의 그 우리 시대상의 패러다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어요. 아, 패러다임 뭐냐면요. 그 지동설, 청동설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그 주류의 생각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주류의 생각. 그리고 과거에는 천동설, 하늘이 돈다라고 봤는데 아니다,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다. 사고 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들어오면은 그 관찰자 때문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모범생을 조사한다고 그 교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시험도 보고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모범생처럼 행동한다든지 혹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더 막 나대는 거죠. 막 이걸 까불고 그러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자 효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손 효과, 공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 있어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은요, 실험법이에요. 과학에서 하는 실험법이랑 똑같아요. 그 실험이에요. 인위적인 상황을 조성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장점은요, 인과관계 발견용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져요. 자료 비교 분석하기도 용이해요.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설 검증도 용이해요. 과학이랑 똑같아요. 어떤 연구를 설계하고요, 그 실험을 설계하고요, 그 실험에 따라서 원인을 딱 바꿨더니 결과가 값이 어떻게 바뀌더라. 원인을 이렇게 바꿨더니 결과 값이 바뀌더라. 이런 걸 똑같이 사회과학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실험법입니다. 단점은요, 과학은요, 자연현상이고요. 그런 자연적인 물질이나 법칙이나 이런 거를 상대로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은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이런 통제된 상황이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발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보편성도 있지만 반드시 특수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 100%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단점입니다. 네, 밑에 유튜브 링크 있죠.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한 그 교도소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되게 짧은 영상인데 이거 인위적으로 상을 조성해서 하는 실험법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특히 윤리적 문제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회조사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과학적 태도, 사회과학 연구의 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사회 자료 수집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크게 있었다라는 거를 모두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영상과 뒤에 있는 영상 모두 링크 올려줄 테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거 하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